서가 명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고요. 거기에 이제 몇 가지 키워드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왜 공공성이냐. 우리가 헌법 1조 1항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공화국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두 가지를 이 키워드로 사례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재난의 문제고 다른 하나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이 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 사회를 잘 조직화해 나가야 될지 하는 이런 이슈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조 1항에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민주화를 경험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87년이라고 한 1987년이라는 영화도 그렇게 요즘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전 아직 못 봤습니다만 혹시 본 분 계세요? 네, 그 갔다 온 주위 분들이 굉장히 감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87년의 기억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직접 지도자를 뽑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세계로 간다는 게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어떤 이슈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민주라고 하는 말에는 거기는 결국은 시민들이 권한을 가지고 지배를 하는 시스템. 지난번에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왕도 정치의 왕정이 아니라 시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라고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런데 공화라는 말은 거기에 비하면 거의 논의가 안 돼 있고 뭘 의미하는지도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화라고 할 때는 커먼웰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혹은 공적인 어떤 이슈들, 혹은 공공성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이건 뭐 로마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공화라고 하는 개념이 의도하는 것은 결국은 함께 어떻게 잘 사느냐 하는 이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함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게 민주공화국의 어떤 그 개념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공화를 얘기를 할 때는 공공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팀하고 같이 자료도 모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결과를 그 어느 방송의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이유는 세월호가 왜 발생을 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이게 공공성의 문제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성, 공개성, 공정성, 공익성 이렇게 나눴을 때 한국의 위치가 다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민성은 끝에서 두 번째고, 공개성이 끝에서 세 번째, 공정성이 마지막 꼴찌고, 공익성도 마지막 꼴찌고. 그래서 종합 순위로 보면 그 데이터를 모았던 OECD 중심의 여러 나라들 중에 우리가 제일 꼴찌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면, 요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우리 이 가치관하고도 참 연결이 되어 있더라. 다른 나라들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를 똑같은 설문을 가지고 이 조사하고 비교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로 보니까 우리가 아는 유럽의 복지국가들의 특징이 뭐냐면 경쟁을 강조를 합니다. 경쟁에서 뛰어나야 되고 우수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강조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함께 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고 자원을 해서 남들을 위해서 뭔가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들이 같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시장 경제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도 보면 그런 어떤 자발적인 나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엄청난 경쟁 사회이면서 동시에 따뜻하게 이렇게 서로 챙기는 문화가 있고요. 터키를 비교를 했더니 터키는 그 이슬람의 이 종교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은 무조건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세금으로 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푸는 이런 것들로 이 생활 전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쓰는 복지 비용은 굉장히 작은데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나 어려움은 한국보다 훨씬 적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균형들을 이루고 있는데 한국은 오로지 경쟁입니다. 머뭇거리면 죽는다. 정말 열심히 투자해라. 주인은 다 경쟁 상대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 하는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나 이타심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는 나라들이 보니까 동유럽이나 남유럽 국가들 이런 데들이 좀 비슷하고 아시아권의 여러 국가들이 좀 비슷하더라 하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고도 성장을 한 것도 이런 처음에 굉장히 단순하지만 제도적인 설계를 잘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요즘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도 성장기에 단순하지만 호환성이 높은 제도가 이제는 효과가 좀 떨어지기 시작한 단계에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경쟁력 비교를 한 건데요. 우리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10년 전만 해도 한 11위 이렇게 됐었는데 계속 떨어져가지고 지금 26위, 올해는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지를 봤더니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습니다. 잘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인프라 좋고요. 거시 경제 환경도 아주 괜찮고 혁신도 꽤 합니다. 그래서 R&D 투자도 굉장히 잘 돼 있고 특허 수 이런 것들도 괜찮고 시장 규모도 괜찮고 기술에 대해서 그런데 안 좋은 게 제도 요인, 노동시장, 금융시장 성숙도 이런 게 안 좋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봤습니다. 뭐가 안 좋은가 봤더니 공공부문 성과, 기업 윤리, 교육 시스템, 비즈니스쿨, 시장의 이 질서에 대한 거, 비관세 장벽, 노사협조, 대체비용, 금융서비스, 은행건전성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투입에 해당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R&D에 투자를 많이 하고 뭐 지금 대학 진학률 높고 뭐 등등 이런 거는 잘 하는데 여럿이 협력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다 제도에 해당되는 것들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 규모로 보면 이 정도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그 어떤 운동 경기 규칙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관련되는 것들은 잘 작동을 안 하고 일단 어떤 이득을 가지고 있거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양보하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 이득은 챙기지만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잘 타협되지 않는 이런 방식의 것들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 규제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점점 과거에 아주 날렵하게 성장을 했던 시기에 비하면 일종의 동맥경화 비슷하게 여러 곳에서 지금 이 서큘레이션이 잘 안 되는 증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게 이제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만들어낸 근대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짧은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유럽의 국가들은 300년 내지 500년,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주의를 했으면 벌써 6, 700년을 영국에서 했다면 우리는 87년부터 이제 제대로 민주주의를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압축적이고요. 산업혁명이 몇백 년이 됐는데 우리는 60년대 이후부터 비교적 빠른 근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압축적이고 돌진적인 형태의 산업화의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많은 것들을 성취를 했지만 근데 이 높이 탑을 쌓으면 그리고 양지가 밝으면 그림자도 또 많이 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겨난 그림자들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위험들이 우리가 만든 근대성 속에 지금 압축되어서 같이 녹아있는 이런 측면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난의 사례들을 한번 봤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90년대 여러 재난들이 많이 있었는데 93년부터 95년까지 불과 한 2, 3년 동안의 그 중요한 사건들만 모아놨는데요. 참 흥미로운 이게 재난인데 흥미롭다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학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잘 포장이 되어 있는 무대 위에서의 어떤 연극이라고 본다면 이건 뭐 고프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가 뭐냐? 사회는 무대 위의 연극과 같다. 사실 제가 지금 무대 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좋은 옷도 꺼내서 입고 넥타이도 좀 고르고 분장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사회라고 하는 무대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역할들을 아주 멋있게 하죠. 관객들 의식을 해서 하죠. 근데 무대 뒤의 모습을 어느 날 갑자기 커튼을 확 열어젖혀가지고 맨모습을 보여준 이게 재난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회학자들한테는 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동료들하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런 재난들이 빈발을 하는지. 그렇게 해서 얻은 결론이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붙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이 안 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심지어는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끼리도 패스워드가 있어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왜 공무원들이 저렇게 학연과 지연을 찾나 그랬더니 그래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규제의 문제죠. 근데 그 규제가 문제는 진짜 꼭 필요한 규제가 있고 하면 안 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교육부의 역할. 안 하는 게 대부분 좋은 거거든요. 다 알아서 제 생각에는 이 입시가 이렇게 복잡해진 거는 자꾸 내성을 키웠기 때문에 기준들을 복잡하게 만들고 대학의 자율권을 허용을 하지 않으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입시 시스템이 됐고요. 규제를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규제 총량제 이래가지고 매년 정권이 바뀌면 규제 얼만큼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줄이면 안 되는 게 안전과 관련된 규제입니다. 근데 이 사고의 현장 이면에 보면 안 되는 일은 되게 하라. 우리나라에서는 되는 일도 없지만 안 되는 일도 없다. 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규제들을 헤쳐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풍사고가 났을 때는 기준대로 안 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무너지는 이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갖추었던 고도성장기 시스템들이 매우 빠르게 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 시스템 하에서 곳곳에 어떤 위험의 징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위험의 징후들이 간과를 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사람들이 최악을 상정하는 것은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곳곳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한꺼번에 특정한 시공간에서 터지게 되면 이게 재난이 되는 거죠. 하인이라고 하는 산업재해를 한 사람이 이거를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어느 부부가 아침을 먹다가 싸우고서 이혼 법정에 가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혼을 했다. 그러면 밥 먹다가 다툰 게 원인이 돼서 이혼을 한 걸까? 하인이에 의하면 이혼 직전까지 가는 일이 29번이 있었다. 그리고 300번 정도의 상당히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전조들이 있다가 어느 날 아침 밥 먹다가 싸운 게 이제는 터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재난이라고 하는 거를 하이니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예외적인 일회성 사건이라기보다는 뭔가 그걸로 터지기 이전에 그 직전까지 가는 많은 니어미스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게 이렇게 터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점점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과거의 그런 시스템, 아주 허접한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정교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들은 다 원전이나 혹은 뭐 우주 왕복선이나 이런 것들인데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이 타이트하게 이 결합이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죠. 그러니까 최첨단의 기술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도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의 성격이 다른 겁니다. 과거에는 속성형 사고, 부글부글 끓고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방치했다가 나중에 터지는 방식의 사고였다면 이런 거는 이제 정상 사고다, 피할 수 없는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능력과 기술을 가지고서 시스템을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신이 아닌 이상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서는 오류나 실패를 할 확률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0에 근접하는 위험이지만 한번 사고가 났을 때 이게 무한대의 피해를 낳는다. 그러면 예측값은 0에 근접하는 숫자 곱하기 무한대의 피해입니다. 그러면 예측값은 무한대가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저는 그 대구 지하철 사고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고향이 대구이신 분 혹시 이 사건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 이 대구 지하철 사고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불과 한 20분 동안에 중앙로역에 들어온 열차에서 루나틱이라고 그러죠. 뇌손상이 된 장애인이 신라통에 불을 붙여가지고 던졌습니다. 범죄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냥 소화기를 가지고 불을 껐으면 되는데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지하철 특히 지방으로 가면 다 적자 운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역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승무원을 없애려고 그러다가 무인운행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 해서 한 사람을 승무원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불 끄려고 하다가 신고를 못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차량실에서 모릅니다. 차량실에서는 나중에 승객이 전화를 해가지고 불이 났다고 그러니까 불 났다고 하니 중앙역에 들어오는 열차는 조심해서 들어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헐헐 타고 있는데 옆에 있던 역의 열차가 조심해서 들어왔습니다. 승무원이 혼자죠. 열심히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다가 승객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놓쳤어요. 상황을 파악을 하고 사령실에서 빨리 대피해라. 방송을 했습니다. 빨리 대피하라고. 그런데 아무도 대피를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됐나요? 열차를 빼려고 그랬더니 열차가 전원이 차단해서 작동을 안 합니다. 누가 차단했죠?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화재가 나면 전원을 차단하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덧치됐습니다. 문 열고 나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전선들이 다 녹아가지고 차단이 버렸고 혹은 뭐 마스터 키를 뺐기 때문에 안 됐다고 그러고
그리고 용감한 몇몇 사람들은 유리창을 깨고 나왔는데 계단을 간신히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계단을 더듬어가지고 올라왔는데 셔터가 다 내려져 있어요. 누가 내렸죠? 여기도 셔터 다 내려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들을 행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머피의 법칙이죠.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 작동을 해서 그게 몇 겹으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불과 몇 분 만에 수백 명이 사망을 했어. 근데 나중에 누구 책임이었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피해가 났는데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사고의 특징으로 가고, 그래서 저는 가설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압축적인 산업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들이 풀려나가면 이 문제는 해결을 하고 대신에 미래형 위험들이, 재난들이 우리한테 닥쳐올 거다. 이걸 대비해야 된다. 고속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게 네트워크로 복잡하게 타이트 커플링 돼서 복잡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으로 가니까, 그러면 이게 이 재난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이런 걸 잘 관리하자고 주장을 하는 참이었는데, 세월호 사고를 보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과거형 재난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20년 전에 위도 페리오 사건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간 거죠.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고 의문들이 있었는데 왜 문제가 된 배를 일본에서 도입을 하고 그것도 구조를 변경을 하고 무리해서 과적을 해서 출항을 하고 안개가 끼었는데도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왜 제때 구조가 안 되고, 보면 아까 취중 모델처럼 여러 겹의 안전장치들이 다 뚫리는 이런 경험이거든요. 그 중에 한 겹만이라도 작동을 했으면 그런 극단적인 피해까지는 안 갔다라고 하는 이런 거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보면 내 하나의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얽혀가지고 만들어진 출현적인 속성으로서의 그 시스템의 특징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서가 명가